서울 성북동 언덕 위 오래된 한옥이 한 채 서 있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았다. 이 집의 주인 강민철은 올해 73이었다. 아침 6시 민철은 어김없이 눈을 떴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20년 전부터 그의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되었다. 깨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집의 정적이 그를 짓눌렀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넓은 거실 한쪽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들 사진, 며느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7살 손녀 은서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 민철은 매일 아침 그 사진들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은서야. 작은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다. 그는 손녀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70 넘은 노인이 무릎을 꿇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손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가 또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은서는 어디 있을까? 민철은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작은 무역회사를 일으켰다. 정직하게 일했고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 그렇게 40년을 일해서 이룬 것이 지금의 재산이었다. 수백억 원대의 자산, 여러 채의 부동산, 그리고 여전히 운영되는 회사.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홀로 남은 이 집은 너무나 고요했다. 민철은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간단히 차를 끓여 마시며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그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회사에 나갔다. 나머지 시간은 이 집에서 혼자 조용히 보냈다. 강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가정부 이숙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10년째 이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철의 고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고맙소, 이씨. 민철은 간단히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다. 혼자 먹는 아침상은 언제나 소박했다.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김치. 그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신가요? 아, 그렇지. 오후에 가야지. 민철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았다. 몸은 건강했다. 오히려 너무 건강해서 문제였다. 그는 가끔 생각했다. 이렇게 홀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있는 곳으로 먼저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곧 고개를 저었다. 죽음조차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식사를 마치고 민철은 서재로 향했다. 서재 한쪽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가끔 견딜 수 없이 외로울 때 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2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녀 은서가 그린 그림들, 서툰 솜씨로 그린 가족 그림에는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만든 카네이션, 생일 때 할아버지에게 쓴 짧은 편지. 할아버지 사랑해요. 은서가. 민철은 그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미 그의 눈물샘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20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그때 더 조심했더라면. 민철은 늘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 여자를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던 그때 박정희라는 여자는 자상하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과부였고 대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다. 강 회장님,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외로운 노년을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진실처럼 들렸다. 민철은 그녀를 믿었다. 재혼 후 1년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 1년은 그녀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민철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20년 전 2005년 가을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민철의 아들 강준호는 아내 이지혜, 그리고 7살 딸 은서와 함께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때였다. 아빠, 할아버지 집 가는 거야? 은서는 차 뒷좌석에서 신이 나서 물었다. 똘똘한 눈망울, 까만 머리를 두 갈래로 묶은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그래, 우리 은서. 할아버지 얼굴 보고 싶지? 응. 할아버지한테 내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 거야. 준호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모두 법조인이었다. 준호는 검사였고 지혜는 변호사였다. 정의롭게 살고자 노력했고 딸에게도 그런 가치를 가르치고 있었다. 여보, 날씨가 안 좋은데 천천히 가요. 지혜가 남편에게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그들은 몰랐다. 그날 그 길에서 그들의 삶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같은 시각 강민철의 집. 새아내 박정희와 그녀의 아들 박상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정희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이야. 오늘 모든 게 끝나.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상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28배 그는 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아니, 함께 짠 계획이었다. 괜찮다. 완벽하게 준비했어. 사고는 빗길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충돌하는 사고. 트럭 기사는 우리 사람이고 모든 증거는 단순 사고로 처리될 거야. 하지만 사람이 죽는 건데. 입 닥쳐. 정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알아? 강민철의 전 재산 수백억이 걸린 일이야. 그 늙은이가 죽으면 재산은 아들에게 가고 아들만 없어지면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어. 법적으로 배우자인 내가 상속 1순위가 되는 거야. 정희는 1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민철의 가족관계, 재산구조, 일상 패턴을 모두 파악했다. 그리고 오늘 준호 가족이 이 집을 방문하는 날을 선택했다. 빗길, 좁은 산길, 그리고 매수한 트럭 기사.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 오후 4시 그 일은 일어났다. 준호가 몰던 차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은서는 뒷좌석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할아버지 집에 가면 뭐 해 먹을까? 그때였다.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려왔다. 빗길에 미끄러지듯 중앙선을 넘어왔다. 위험해. 준호가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트럭은 그대로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차는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리가 깨지고 철제가 뒤틀렸다. 준호와 지혜는 거의 즉사했다. 뒷좌석의 은서는 차 밖으로 튕겨나갔다. 어린 몸이 빗속 풀숲으로 떨어졌다.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신고를 했고 곧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다. 트럭 기사는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했다. 미안합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경찰은 현장을 확인했다.
빗길 교통사고, 음주운전 트럭의 중앙선 침범. 명백한 과실이었다. 차 안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뒷좌석에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차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심해서 현장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비참한 사고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은서가 차 밖으로 튕겨나간 것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둠이 깔려서 그리고 아무도 그 먼 곳까지 확인하지 않아서 은서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의식은 희미했다. 온몸이 아팠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다. 아빠, 엄마.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은서는 부모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빗소리만 들렸다. 강민철은 전화를 받았다. 강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드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다. 민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옆에 있던 정희가 놀란 척 그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준호, 지혜, 그리고 은서. 세 사람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시신 확인은 차마 하지 못했다. 사고의 충격이 너무 커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회장님, 조의를 표합니다. 너무 큰 사고였습니다. 빗길에서 경찰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3일장.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민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세계는 그날 그 빗속에서 함께 멈춰버렸다. 정희는 장례 내내 슬퍼하는 척을 완벽하게 해냈다. 눈물까지 흘리며 민철을 위로했다. 회장님,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이 슬픔을 함께 견디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됐어.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돼. 저 늙은이가 얼마나 더 버티겠어. 몇 년만 기다리면 모든 게 우리 거야. 같은 날 밤 사고 현장에서 10km 떨어진 작은 마을. 김태수와 아내 한영숙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았다. 40대 중반의 부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가난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리고 3개월 전 그들의 세계가 무너졌다. 7살 딸 수진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 딸을 지키지 못했다. 영숙은 딸의 빈방 앞에서 매일 밤 울었고 태수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그날도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태수는 늦게까지 슈퍼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오래된 경차를 몰고 좁은 산길을 지나는데 헤드라이트 불빛에 뭔가가 보였다. 저게 뭐지? 태수는 차를 세우고 내렸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손전등을 켜고 다가가 보니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아이, 어린 여자아이였다. 온몸이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태수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었다. 맥박이 뛰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이 아이를 병원에. 태수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렸다. 작은 읍내 병원이었지만 응급실은 있었다. 의사 선생님, 아이가 다쳤어요. 당직 의사가 황급히 달려왔다. 아이를 살펴보던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떻게 된 아이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길에 쓰러져 있어서 일단 응급처치를 하겠습니다. 보호자와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태수는 아이의 옷에서 뭔가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길에서 아이를 발견했는데. 영숙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던 태수를 보고 그리고 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어린 아이를 보았다. 그 순간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이? 물론 수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이가 비슷했고 머리 모양도 비슷했다. 영숙은 무의식 중에 앞으로 나아갔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뇌진탕이 왔고 정신적 충격도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깨어나더라도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태수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 아이의 보호자는 찾았습니까? 신고는 해야 하는데. 의사의 질문에 태수는 머뭇거렸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할 것이고 아이의 신원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날 저녁 뉴스에서 그들은 큰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산길에서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 과속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화면에는 사고 현장이 비쳤다. 그리고 사망자 명단, 강준호 검사, 이지혜 변호사, 그리고 7살 딸. 태수와 영숙은 말을 잃었다. 그들이 발견한 아이가 바로 그 사고의 생존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여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만약 저 아이가 그 사고의 아이라면 신고를 해야 해. 당연히. 태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그는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작고 여린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수진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린 생명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나흘 후 아이가 깨어났다. 어디예요? 아이는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영숙이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가. 이제 안전해. 여기는 병원이야. 저는 누구예요? 아이의 질문에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사가 말한 대로였다. 아이는 기억을 잃었다. 이름이 뭐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엄마 아빠는?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서워요. 영숙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뭔가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너졌다. 아니, 채워졌다고 해야 할까? 딸을 잃고 텅 비어버린 마음 한구석이 이 어린 생명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면 안 될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건 이 아이의 가족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뉴스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어요. 만약 우리가 신고하면 복잡한 법적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친할아버지가 있잖아. 그 강민철이라는 사람. 네, 재벌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집안에서 이 아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수진이처럼. 태수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이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 알아요. 불법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는 이미 사망 처리됐어요.
우리가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조사, 법정 다툼. 그 과정에서 이 아이는 또 다른 상처를 받을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조용히 키우는 게. 태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틀린 선택인지. 하지만 병실 안에서 불안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아이를 보면 그 어떤 원칙도 의미가 없어졌다. 우리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수진이를 키웠잖아요. 이 아이도 우리 딸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그들은 결정을 내렸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어린 생명을 지키고 싶었다. 퇴원 서류를 작성할 때 태수는 아이의 이름을 적었다. 김수진. 죽은 딸의 이름. 아니, 이제는 이 아이의 이름. 그들은 조용히 이사를 했다. 다른 지역,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으로. 새로운 동네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전라북도 작은 시골 마을. 태수와 영숙은 그곳에서 다시 작은 슈퍼를 열었다. 그리고 은서를, 아니, 이제는 수진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다. 아이는 악몽을 꾸었고 밤마다 깨어나 울었다. 엄마, 아빠, 잠결에 부르는 소리에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다독였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빠도 여기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 이사 온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이고, 이쁜 딸 있네. 몇 살이야? 7살이에요. 그래, 우리 집 손자랑 같은 나이네. 같이 놀라고 해라. 아이는 점차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태수와 영숙은 늘 불안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누군가 이 아이를 찾지 않을까.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걱정은 줄어들었다. 은서, 아니 수지는 똑똑한 아이였다.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두각을 나타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해요. 담임 선생님이 영숙에게 말했다. 수업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고 책을 읽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한 번 본 건 거의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영숙은 뿌듯하면서도 두려웠다. 이 아이의 친부모가 모두 법조인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뛰어난 두뇌는 유전된 것이었다. 수지는 초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집은 가난했지만 태수와 영숙은 아이의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했다. 책을 사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주려 노력했다. 엄마, 나 변호사가 되고 싶어. 10살이 되던 해 수진이 말했다. 영숙은 깜짝 놀랐다. 변호사? 응. TV에서 봤는데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아이의 친부모가 검사와 변호사였다는 것을 이 아이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다. 그래, 수진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수지는 깨달았다. 자신의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혼자 공부할 수 있어. 수진아, 괜찮아. 나 머리 좋잖아. 학원 안 다녀도 1등 할 수 있어. 수지는 정말 그렇게 했다. 학원비를 아끼기 위해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다. 새벽까지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정말로 전교 1등을 유지했다. 영숙은 밤마다 울었다.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한 딸.
하지만 그 딸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온 게 맞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우리 딸이야. 하지만 친할아버지 집에 갔다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세월은 흘러 수지는 중학생이 되었다. 키가 쑥쑥 자라고 얼굴도 예뻐졌다. 태수와 영숙은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아이가 자랄수록 과거에 대한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수진이 13살이 되던 해봄이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꿈을 꾸었다. 아니, 그것은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은서야, 할아버지 집 가는 거야? 아빠의 목소리.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 응, 할아버지한테 내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 거야. 자신의 목소리. 어린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그 후의 광경. 빗소리, 트럭의 헤드라이트, 엄청난 충격, 비명. 으악!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영숙이 놀라서 달려왔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아니, 이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다. 자신의 진짜 엄마는 그 사고에서 수진아, 괜찮아?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영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난한 형편에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 만약 자신이 기억이 돌아왔다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그냥 무서운 꿈 꿨어. 수지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계속 거짓말을 했다.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졌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진짜 이름은 강은서. 아빠는 검사 강준호, 엄마는 변호사 이지혜. 그리고 할아버지 강민철.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수지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도 있었다. 자신을 수진이라고 부르며 사랑해준 김태수와 한영숙. 밤마다 일하고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사람들. 나는 누구지? 수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강은서인가, 김수진인가.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이 더 소중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수지는 그날 밤 부모님께 말했다. 태수와 영숙은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우리 딸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말하고 싶었어. 수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언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이 사람들의 은혜를 갚겠다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수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법대 진학 그리고 변호사가 되는 것. 수진아,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 학교 역사상 최고 성적이야. 친구들이 부러워했지만 수지는 겸손했다. 운이 좋았어. 무슨 소리야? 너 매일 새벽까지 도서관에 있잖아. 수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다. 전액 장학금. 그것으로 서울의 명문대 법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 엄마, 아빠, 나 서울대 법대 합격했어. 수진이 합격증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태수와 영숙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다. 우리 딸이 장학금도 받았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담 안 가져도 돼. 수진아.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비싸지 않은 식당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대학에 입학한 수지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고 싶었다. 부모님께 더 이상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 수지는 편의점, 카페, 과외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면서도 학점은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교수들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김수진 학생, 로스쿨 진학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네, 교수님.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좋아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수지는 로스쿨에 진학했다. 역시 장학금을 받으며. 그리고 3년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7살의 변호사 김수진. 합격 소식을 듣고 태수와 영숙은 서울로 올라왔다. 셋은 작은 식당에서 고기를 구우며 조용히 기뻐했다.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태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내가 아빠 엄마 모시고 살 거야.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아니야.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니야. 내가 꼭 보답할 거야. 수지는 진심이었다. 이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평생 갖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묻혀있는 기억이 있었다. 친할아버지 강민철.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은 그 노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할아버지를 찾아뵈어야 해. 수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자신이 더 준비되어야 했고 양부모님께 상처를 주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변호사가 된 수지는 중견 로펌에 취직했다. 처음에는 작은 사건들을 맡았지만 점차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 이번 사건 좀 맡아줄 수 있겠어요? 선배 변호사가 파일을 건넸다. 교통사고 사건이었다. 수진은 파일을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건 내용을 읽던 수진의 손이 멈췄다. 20년 전의 교통사고 재심 청구 사건. 유족이 사고의 진상을 재조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사건. 수진은 파일을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강준호, 이지혜, 강은서. 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자신의 사건이었다. 20년 전 자신이 겪은 그 사고. 김 변호사,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한데. 아, 네. 괜찮습니다. 수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파일을 집으로 가져와 밤새 읽고 또 읽었다. 사건의 의뢰인은 20년 전 그 사고를 조사했던 한 경찰관이었다. 퇴직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당시 저는 신입 경찰관이었습니다. 상부의 지시대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트럭 기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사고 현장도 뭔가 조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저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경찰관을 만났다. 60대 초반의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그 어린아이. 강은서 양.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렇게 죽었다는 게 혹시?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아이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사고가 워낙 심해서 시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도 당시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만약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하지만 그것은 양부모님께 큰 상처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수진은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되 양부모님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수진은 20년 전의 사건 기록을 모두 요청했다. 그리고 혼자 조사를 시작했다. 밤마다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찾아다녔다. 트럭 기사를 찾아갔다. 지금은 70대 노인이 된 그는 요양원에서 말기 암 투병 중이었다. 제가 변호사 김수진입니다. 20년 전 교통사고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노인은 수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변호사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사고는 계획된 사고였습니다. 박정희라는 여자가 저에게 돈을 주고 시켰어요. 승용차를 들이받으라고, 일가족을 죽이라고. 수진은 녹음기를 켰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정희와 그녀의 아들 박상현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경찰 조사를 속였는지. 저는 평생 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혀서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수지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지는 강민철을 조사했다. 그는 여전히 성북동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수지는 멀리서 그를 관찰했다. 매일 아침 손녀의 사진 앞에 앉아 있는 노인. 텅 빈 집에서 외롭게 식사하는 모습. 수진의 가슴이 아팠다. 할아버지. 그녀는 할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모습은 여전했다. 아니, 더 늙고 외로워 보였다. 그리고 박정희와 박상현에 대해 조사했다. 그들은 여전히 강민철의 집에 살고 있었다. 정희는 합법적인 배우자로서 민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고 상현은 회사의 이사로 있었다. 수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금융거래, 재산 변동, 의심스러운 계약들,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총동원해 증거를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박정희가 20년 전 트럭 기사에게 송금한 돈의 흔적, 사고. 전 박상현이 사고 현장을 미리 답사한 CCTV 기록, 그리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이제 움직여야 해. 수지는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수지는 주말에 고향으로 내려갔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슈퍼에 도착했을 때 태수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아빠, 수진이 왔구나.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아빠,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 같았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20년 전 일. 침묵이 흘렀다. 태수와 영숙은 말을 잃었다. 언제부터?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3살 때요. 그때부터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럼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야? 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가슴 아파하실까 봐서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강은서예요. 하지만 동시에 김수진이기도 해요. 엄마 아빠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그 사랑은 진짜였으니까. 영숙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수진아. 우리가 너를 데려온 게 잘못된 거였어. 내 친할아버지께 돌려보내야 했는데.
아니에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나는 외로운 저택에서 자랐을 거예요. 돈은 많았겠지만 사랑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가난했어도 저에게 모든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더 소중해요. 태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거니? 할아버지를 찾아뵈려고 해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여전히 제 부모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방법을 찾을게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불안하고 떨렸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 며칠 후 수지는 강민철의 집을 찾았다. 성북동 한옥 앞에 서서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20년 만에 재회. 할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볼까?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십니까?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민철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20년 전 교통사고 건으로 상담드릴 것이 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수지는 마당을 지나 거실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철을 만났다. 어서 오시오, 변호사님. 민철은 천천히 일어나 수진을 맞았다. 20년이 지난 그는 많이 늙어 있었다. 허리가 굽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수지는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는 변호사 김수진입니다. 앉으시오. 그런데 20년 전 사고라니 무슨 일이요? 수지는 가져온 서류를 꺼냈다. 회장님의 아드님과 며느님, 그리고 따님이 당하신 그 사고 말입니다. 사실 그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철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요?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트럭 기사의 증언, 금융거래 기록, CCTV 영상. 민철은 말없이 들었다. 그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그 여자가? 네. 박정희 여사와 그녀의 아들 박상현이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일입니다. 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단순 사고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살인이었다니. 왜 이제야? 증거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증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민철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수지는 조용히 기다렸다. 변호사님, 민철이 돌아서며 물었다. 변호사님은 왜 이 사건을 맡으셨소? 20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철은 수진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이 느껴졌다. 말투, 눈빛, 그리고 손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들. 변호사님, 혹시... 네, 회장님? 아니요. 착각인 것 같소.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울렸다. 제가 이 사건을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부탁하겠소. 민철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연결. 수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사건을 준비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20년 전의 사건을 다시 법정으로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증거가 확실했기에 가능했다. 박정희와 박상현은 황급히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다. 검사님,
이 사건은 명백한 계획살인입니다. 피고인들은 20년 동안 범죄의 대가로 수백억 원의 재산을 누렸습니다. 수지는 법정에서 조리 있게 주장했다. 판사들도 증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지는 민철과 자주 만났다.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였지만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변호사님, 차 한잔 하시겠소?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들은 한옥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변호사님은 가족이 있으신가? 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하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소. 민철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회장님께서는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지. 20년 동안 혼자였으니까. 하지만 익숙해졌소. 손녀분을 많이 그리워하시나 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서, 내 손녀. 7살에 세상을 떠났지.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떻게 자랐을까? 분명 훌륭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회장님의 손녀니까요. 민철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다. 따뜻함, 그리고 슬픔. 변호사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해도 되겠소? 네, 말씀하세요. 변호사님의 나이가 27입니다. 민철의 심장이 뛰었다. 은서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27이었을 것이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트럭 기사의 증언, 금융거래 기록, 그리고 여러 정황 증거들. 박정희는 법정에서 끝까지 부인했다. 터무니없는 모함입니다. 20년 동안 남편을 성심성의껏 모셨는데 이런 누명을 쓰다니. 하지만 트럭 기사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박정희 씨가 저에게 1억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 장소,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강준호 검사 가족을 제거하라고. 법정이 웅성거렸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수지는 최후 변론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20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 대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박정희, 피고인 박상현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숙연해졌다. 민철은 방청석에서 눈을 감았다. 20년 만에 찾아온 정의였다. 재판이 끝난 후 수지는 민철을 만났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고맙소,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옥의 마당을 함께 걸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찬 바람이 불었다. 변호사님, 민철이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제게 말씀하실 게 있지 않으신가요? 수진은 민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은서야.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저예요. 은서예요. 민철은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볼을 어루만졌다. 내 손녀. 내 손녀가 살아있었구나. 미안해요, 할아버지. 진작 찾아뵙지 못해서. 아니야. 아니야, 은서야. 민철은 수진을 꼭 껴안았다. 70 넘은 노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수지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를 그렇게 기다렸단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20년의 세월이 그 순간 녹아내렸다. 어떻게 살아있었니? 민철이 물었다. 수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사고에서 살아남았던 것, 김태수와 한영숙 부부가 자신을 발견한 것, 그들이 자신을 키워준 것. 그분들이 나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가난했지만 저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분들이 내 손녀를 지켜주신 거구나. 할아버지, 제가 부탁이 있어요. 말해보렴.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선의로 저를 키웠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은서야. 민철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분들은 은인이야. 내 손녀를 지켜주신 분들이지.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탓하겠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오히려 내가 그분들께 감사드려야지. 민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서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천천히 들려줄 수 있니? 네, 할아버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지는 지난 20년의 삶을 들려주었다. 양부모님과의 생활, 학교 시절, 법대 진학,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까지. 민철은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손녀가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들 덕분에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것이 감사했다. 내 부모님, 준호와 지혜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딸이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으니까. 제 재능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예요. 아빠는 검사셨고 엄마는 변호사셨잖아요. 그래. 그리고 너는 그 재능을 선하게 쓰고 있구나. 며칠 후 민철은 김태수와 한영숙을 서울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한옥에 도착했다. 어서 오십시오. 민철이 정중하게 그들을 맞았다. 태수와 영숙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은서를, 수진이를 돌려보내야 했는데. 아닙니다. 민철이 고개를 저었다. 두 분이 제 손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두 분께 감사드려야지요. 민철은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제 손녀를 지켜주셔서. 태수와 영숙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에게 절을 하다니.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저. 두 분은 진짜 부모님입니다. 수진이 나서서 말했다. 저에게는 두 쌍의 부모님이 계세요.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키워주신 부모님. 모두 소중해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 모두 이 집에서 함께 살면 어떻겠습니까? 네. 모두가 놀라서 민철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너무 넓고 외롭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두 분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태수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진이 그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 여기서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도 외로우시잖아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집에서 살아도 될까요? 가족인데 왜 안 됩니까? 민철이 미소 지었다. 두 분이 제 손녀를 키워주셨으니 이제 제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한옥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다. 20년 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태수와 영숙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적응했다.
민철은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했고 그들 역시 민철의 인품에 감동했다. 회장님,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영숙이 말하면 민철은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가정부가 있으니까 편히 쉬십시오. 이제 두 분은 이 집의 어른이십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민철이 정중하게 불렀다. 제게는 두 분이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은서의 부모님이십니다. 편히 지내주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서야, 오늘 회사는 어땠니? 민철이 물으면 수지는 하루 일과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오늘 의뢰인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해결해 드렸거든요. 그래, 잘했구나. 내 부모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이어가고 있구나. 태수와 영숙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해졌다. 수진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민철은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놓았던 회사를 직접 관리하며 구조조정을 했다. 은서야, 내가 변호사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나는 회사를 매각할 생각이다. 할아버지, 왜요? 나이도 많고 이제 그런 것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그리고 재산은 내게 물려줄 것이지만 그것이 내 삶을 좌우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 돈은 많으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도 해. 너는 지금처럼 정의롭게 살아주렴. 변호사로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저는 계속 변호사로 일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좋아. 그럼 나는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마.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돕겠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민철은 은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손녀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 이 재단은 내가 받았던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한옥의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수지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네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은서야. 민철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 할아버지. 너는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그래. 그럼 됐다. 민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아버님. 태수가 조심스럽게 민철을 불렀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불렀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감사하지요. 하지만 저희가 법적으로는 잘못을 했잖습니까? 은서를 신고하지 않고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민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지요. 두 분은 사랑으로 은서를 키우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숙이 눈물을 닦았다. 저희는 수진이, 아니, 은서를 친딸처럼 사랑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은서를 보면 압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은 두 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수지는 양쪽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쪽에는 자신을 낳아준 할아버지,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 모두 소중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아요. 수진이 말했다. 두 번이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렀다. 수지는 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아갔다. 특히 약자를 위한 변론에 힘썼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도 많이 했다.
김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정의를 찾았어요. 의뢰인들이 감사의 인사를 할 때마다 수지는 뿌듯함을 느꼈다. 아빠, 엄마, 제가 두 분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수지는 가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친부모는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민철은 점점 나이가 들었지만 행복했다. 손녀가 곁에 있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외로움은 사라졌고 집은 따뜻했다. 은서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줄 게 있단다. 어느 날 민철이 수진을 불렀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렴.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수진이 7살 때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였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은서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20년 동안 이것만 보면서 살았단다. 이게 할아버지에게는 전부였어. 수지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지금도. 나도 사랑한다, 은서야. 그날 저녁, 가족 넷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탁에는 웃음이 넘쳤다. 수진아, 오늘 반찬 맛있지? 영숙이 물었다. 네, 엄마. 최고예요. 내가 요즘 요리 공부를 하고 있거든.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민철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감사하지요, 아버님.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